박영수 씨는 76이었다. 집도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믿었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그날 늘 가던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장바구니엔 대단한 게 없었다. 두부, 달걀, 김, 라면 몇 봉지, 그리고 약국에서 권한 비타민 하나. 딱 그 정도였다.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는 소리가 짧게 튀었고 화면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그는 습관처럼 지갑을 열었다가 손이 멈췄다. 금액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이게 맞나? 박 씨는 눈을 깜빡이며 표시된 합계를 다시 읽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 두 번, 세 번 마치 숫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눈을 떼면 더 커질 것 같았다. 계산원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로 하실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 질문이 순간 칼날처럼 들렸다. 아, 잠깐만요. 박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장바구니 안을 다시 훑었다. 누가 몰래 뭔가를 넣어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내가 산 게 아닌데 내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 그는 계산대 옆에 서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항목을 하나하나 짚었다. 달걀, 라면, 두부. 맞다. 다 맞다. 그런데도 뭔가가 맞지 않았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바람이 차갑다고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영수증의 숫자만 계속 떠올랐다. 현관문을 닫고 불을 켜자 낡은 거실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점점 작아져 있었다. 박 씨는 한 줄 한 줄 내려가며 지난달 지출을 다시 확인했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약값. 그때서야 심장이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요즘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 거지? 분명히 예전처럼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쇼핑도 줄였는데 통장 잔액은 매달 똑같이 줄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밤마다 통장을 열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처럼. 박 씨는 펜을 내려놓고 어둑한 거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지?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이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 씨는 그 조용함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침이 되어도 전날 밤의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박영수 씨는 눈을 뜨자마자 통장을 떠올렸다. 꿈이 아니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는 천천히 생각했다. 요즘 나는 뭘 샀지? 대답은 금방 나왔다.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외식은 끊은 지 오래였고 여행은 몇 년째 가지 않았다. 옷은 해질 때까지 입고 신발은 닳아도 버티며 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매달 빠져나갔다. 규칙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그 다음 줄에는 약값이 있었다. 병원비, 처방전, 약국. 박 씨는 그 줄을 손톱으로 긁었다.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종이 속에 스며든 얼룩처럼.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병원이 이제는 당연한 일정이 되어 있었다. 아프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런데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 돈들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었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돈, 피할 수 없는 돈, 웃음을 쉬듯 빠져나가는 돈이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안에는 늘 먹던 반찬 몇 개뿐이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예전보다 덜 먹고, 덜 사고, 덜 움직이는데 왜 더 가난해진 걸까? 박 씨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댔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귀 안에서는 숫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는 깨달았다.
젊을 때의 돈은 선택이었다. 오늘 안 써도 되는 돈, 안 가도 되는 곳, 안 사도 되는 물건. 하지만 지금의 돈은 달랐다. 선택이 아니었다.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대가였다. 박 씨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은 밝았지만 유리는 두꺼웠다. 바깥과 안쪽이 분리된 느낌. 그는 중얼거렸다. 연금이 줄어든 게 아니구나. 이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몸이었고 나이가 만든 그림자였다. 그 순간 박 씨는 알았다. 자신이 느끼는 이 압박감은 가난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비용에 둘러싸였다는 공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공포는 소리 없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약값. 그것들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었다. 하나의 존재처럼 차례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연금이 적은 게 문제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연금만 조금 더 많았다면 이 불안도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연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박 씨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젊었을 때 쓰던 통장이었다. 잔고가 남아있던 시절, 숫자가 위로 올라가던 시절의 흔적.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때의 돈은 가벼웠다. 써도 되었고 안 써도 되는 돈이었다. 오늘 회식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의 돈, 여행을 가도 되고 미뤄도 되는 여유의 돈.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의 돈은 선택하지 않는다. 먼저 다가와서 요구한다. 이건 꼭 내야 합니다. 박 씨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얹은 것처럼. 그는 깨달았다. 연금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다. 시간이 그를 다른 세계로 옮겨놓았다는 걸. 이 세계에서는 돈이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을 감시한다. 한 달에 한 번,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으로.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다음 달 빨간 동그라미가 눈에 들어왔다. 병원 예약일, 그 아래에는 약국, 검사, 추가 진료. 아직 오지도 않은 날들이 이미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박 씨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없어졌구나. 그 순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 똑, 똑. 그것은 시간을 세는 소리가 아니라 잔액이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박 씨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을 짓누르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돈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그 의무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닿았지만 박영수 씨의 마음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동전 몇 개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는 잔돈이었지만 지금은 이상할 만큼 무거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동전을 굴렸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방 안을 울릴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따라 움직였다. 이 돈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대답은 금방 끝났다. 거의 아무것도. 박 씨는 문득 깨달았다. 같은 돈인데 지금은 힘이 달랐다. 예전의 10,000원은 저녁 한 끼였고 작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10,000원은 약 한 번을 미루느냐, 전기요금을 하루 늦추느냐의 문제였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약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다. 봉투는 얇았지만 안에 든 것은 가볍지 않았다. 하루라도 걸으면 몸이 바로 반응하는 것들. 박 씨는 약을 손에 쥔 채 잠시 멈췄다. 안 먹을 수는 없지의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이 맡은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젊을 때의 돈은 가능성이었지만
지금의 돈은 생존이었다. 생존 앞에서는 흥정도 타협도 없었다. 박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아직 돈으로 선택을 사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유리 너머의 세상을 보며 낮게 말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돈이 나를 살펴보는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돈이 실제로 눈을 뜨고 그의 하루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 씨는 다시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덮었다.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지만 무게는 계속 쌓이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나이에서의 가난은 적게 가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밤보다 더 짙은 그림자처럼 그의 하루를 덮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영수 씨는 오랜만에 은행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밝았고 직원들의 표정도 친절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들어가서 뭘 묻겠다는 걸까? 잔액이 왜 줄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유는 하나하나 다 적혀 있었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는 결국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통장 앱을 열자 숫자가 나타났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다. 숫자가 아니라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다. 하나의 선택지가 조용히 잠기고 또 하나가 사라지는 소리. 박 씨는 화면을 넘기며 과거의 기록을 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잔액으로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때는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안 쓰고 다음에 써도 되는 여유. 필요하면 줄이고 원하면 늘릴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지금의 돈은 달랐다. 들어오자마자 갈 곳이 정해져 있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마치 명단을 들고 줄을 서 있는 존재들처럼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갑자기 깨달았다.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낀 순간은 잔액이 줄어든 날이 아니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날이었다. 질문이 사라지자 선택도 사라졌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이 식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떨렸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 사실이 등 뒤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그림자처럼.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가난이구나. 그 말은 울리지도 퍼지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 선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기처럼.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공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박영수 씨의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TV를 켜두었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제는 써도 된다. 누군가 예전부터 반복해온 말이었다. 나이가 들면 모아둔 돈을 써도 된다고. 즐기라고, 참지 말라고. 박 씨는 그 말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그럴까?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내려놓고 머릿속으로 지난달을 다시 떠올렸다. 한 번쯤은 기분 전환이라며 외식을 했고 홈쇼핑에서 싸다는 말에 필요 없는 물건도 샀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통장 잔액이 떠올랐다. 즐거움은 짧았고 불안은 오래 남았다. 마치 웃고 난 뒤에 찾아오는 깊은 어둠처럼. 박 씨는 깨달았다. 문제는 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아니었다. 왜 쓰는지조차 모른 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새로 산 잡화, 거의 보지 않는 건강기기,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 그것들은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는 눈처럼 느껴졌다. 이걸 왜 샀지? 질문은 늦게 찾아왔다. 이미 돈은 떠난 뒤였다. 박 씨는 몸을 움츠렸다. 돈을 쓰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 대가는 고요한 공포였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 불안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감. 그는 그제야 알았다. 마음껏 써도 된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주문이라는 것을. 준비되지 않은 소비는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를 판다는 것을. 박 씨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집 안에는 분명한 기척이 있었다. 쓰고 나서 남는 것들. 후회와 공허, 그리고 다시 찾아올 계산의 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공포는 돈이 줄어서가 아니었다. 이유 없이 써버린 시간과 선택이 밤마다 되돌아와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박영수 씨는 수첩 하나를 꺼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마치 금기라도 기록하듯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새고 있는 거지?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이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들, 요즘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다는 말 뒤에는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 커피, 작은 술자리가 따라왔다. 박 씨는 계산서를 볼 때마다 손이 먼저 나갔다.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통장에서 빠져나가 있었다. 그는 수첩에 첫 줄을 적었다. 체면을 위한 돈. 두 번째는 이상할 만큼 자주 울리는 광고였다. 텔레비전, 휴대폰, 홈쇼핑. 지금 아니면 손해입니다. 그 말은 주문처럼 반복됐다. 박 씨는 필요해서 산 적이 거의 없었다. 싸다는 말,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그를 움직였다. 상자를 열지 않은 물건들이 방 한쪽에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마치 밤마다 스스로 증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는 시간이었다. 혼자 있는 낮과 저녁. 갈 곳도 할 일도 없는 시간 속에서 그는 습관처럼 마트와 상가를 돌았다. 무엇을 사러 가는지도 모른 채 손에는 항상 봉투가 들려 있었다. 돌아와서 봉투를 열 때면 안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만 남아 있었다. 박 씨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외로움, 체면, 할인, 시간은 모두 그 외로움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다. 그는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가 읽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적어 내려간 글자들이 그를 대신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물건을 산 게 아니었구나. 그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은 굳이 소리 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을 잠시 빌려서 돈으로 덮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매달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수첩을 덮지 못했다. 세 가지를 적고 나니 더 깊은 곳에서 다른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네 번째로 떠오른 건 손주들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밝은 목소리, 할아버지라는 한마디에 그는 항상 지갑부터 떠올렸다. 처음엔 용돈 몇만 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액수가 커졌다. 장난감, 학원, 생일, 기념일, 거절하지 못했다. 사랑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통장 속 숫자는 줄어 있었고 마음 한쪽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적었다. 사랑으로 가장한 지출, 5번째는 약과 건강식품이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말고도 주변에서 좋다고 권한 것들이 끝없이 늘어났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지인의 입에서 이건 꼭 먹어야 해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박 씨는 불안에 밀려 샀다. 안 먹으면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봉투와 병들이 찬장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그는 그 소리가 마치 밤마다 속삭이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내면 잊힐 것 같아서 그는 봉투를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병원에 갔을 때 그 봉투들이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의무가 되어버린 pen 끝이 종이를 깊게 눌렀다. 박 씨는 숨을 고르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과거를 불러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돈들은 즐거움을 남기지 않았다. 쓰는 순간에는 위안이 되었지만 남은 것은 책임과 불안뿐이었다. 박 씨는 수첩을 덮으며 낮게 말했다. 나는 나를 위해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은 끝맺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대답 대신 계산기의 숫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딱 이미 지나간 선택들이 하나씩 값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박영수 씨는 창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수첩의 빈칸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앉아 마지막 항목들을 떠올렸다. 7번째는 자동차였다. 거의 타지 않는 차, 병원 갈 때, 비 오는 날 한두 번 쓰일 뿐인데도 보험료와 세금, 정비비는 매달 빠져나갔다. 차는 조용히 주차장에 서 있었지만 통장에서는 매달 소리를 냈다. 그는 적었다. 움직이지 않는 짐, 8번째는 거울 속의 자신이었다. 머리카락, 피부, 옷차림.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잔인해졌다. 그는 주기적으로 미용실에 가고 필요 이상으로 화장품을 샀다.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계산서를 들고 나오면 늙음은 더 선명해졌다. 돈으로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만 남았다. 그는 조용히 적었다. 비교가 부른 지출 9번째는 식탁이었다. 혼자 먹는 밥 직접 해 먹기보다 편의점과 배달을 택한 날들이 늘어났다. 한 끼 한 끼는 작았지만 모이면 무서웠다. 몸도 지갑도 함께 지쳐갔다. 그는 마지막 줄에 적었다. 편함의 대가 펜을 내려놓자 수첩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박 씨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했다. 돈이 아니었다. 시간과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볼 여유였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지출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지만 살아있는 방식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박 씨는 알았다. 이대로라면 통장이 먼저 비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닳아버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밤보다 더 차갑게 그의 하루를 감싸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박영수 씨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10가지를 모두 적고 나니 더 이상 쓸 말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는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숫자들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감정이 남아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늦게 찾아온 이해. 박 씨는 깨달았다. 자신을 괴롭혀온 것은 잔액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비용이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확신. 피할 수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방문자.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모든 지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모든 지출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생각. 돈을 줄이기 전에 두려움을 먼저 줄여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약봉투를 정리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한쪽으로 모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가에 서서 밤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림자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그림자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은 돈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였구나. 그 말은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공기가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알고 있었다. 이 공포는 정체를 드러냈고 이름이 붙여진 순간 더 이상 마음을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을.